1452년의 조선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양 경복궁 근정전. 그 높은 용상 위에 12살짜리 소년이 앉아 있습니다. 골룡포는 어깨에 잘 맞지 않고 익선관은 머리보다 조금 커 보입니다. 신하들은 일렬로 엎드려 전하를 외치지만 정작 그 전하는 아버지를 잃은 지 채 2달도 되지 않은 아이였죠. 이 소년이 바로 조선의 제6대 왕 단종입니다. 이름은 이홍위, 리홍회. 그가 왕위에 오른 건 1452년 5월의 일이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이 축복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12살에 그것도 강력한 보호자를 잃은 채로 왕위에 오른다는 건 오히려 위험의 한가운데 던져지는 일에 가까웠죠. 단종의 처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아버지 문종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문종은 세종의 맏아들로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준비를 갖춘 왕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세자로 있던 기간만 무려 29년. 아버지 세종이 워낙 오래 그리고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린 덕분에 문종은 거의 30년을 왕이 되기 위한 훈련만 받으며 살았죠. 학문도 깊었고 성품도 온화했으며 국정 운영의 실무도 세종 말년에는 사실상 대리청정을 하며 직접 익혔습니다. 신하들의 신망도 두터웠어요. 그런데 역사는 종종 가장 준비된 사람에게 가장 짧은 시간을 줍니다. 문종은 즉위한 지 고작 2년 3개월 만인 1452년 5월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병이 깊어진 건 이미 세자 시절부터였다고 하는데요. 즉위 후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재위 내내 건강 문제로 고생했죠. 결국 그는 어린 아들에게 왕좌를 물려주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문종이 임종 직전에 남긴 유언은 두고두고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그는 황보인, 김종서 같은 원로 대신들을 불러 이렇게 부탁했다고 전해집니다. 내 아들이 아직 어리니 경들이 잘 보필해 주시오. 이 말 자체는 너무도 당연하고 간절한 아버지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언이 결과적으로 어린 왕을 지키는 방패가 되지 못했다는 데 있죠. 오히려 왕권이 대신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로 익힐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신호를 가장 예리하게 포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종의 동생 수양대군이었습니다. 단종이 즉위한 1452년의 조선은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세종시대가 워낙 찬란했던 덕분에 제도도 정비되어 있었고 문물도 풍성했죠. 하지만 그 평온한 수면 아래에는 심상치 않은 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의 왕권은 사실 생각보다 불안정했거든요.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지 이제 막 6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왕자들끼리 피를 부른 왕자의 난이 2번이나 있었고 왕위가 형제 사이에서 오가는 일도 있었죠. 왕위 계승이 아직 당연한 것으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태종, 세종처럼 강력한 카리스마와 능력을 갖춘 왕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왕권이 강화되긴 했지만 그 권위는 어디까지나 그 왕 개임의 역량에 상당 부분 기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12살짜리 왕이 즉위했을 때 이 구조가 얼마나 위태로워 보였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죠. 단종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은 사실상 황보인, 김종서를 중심으로 한 원로 훈구 대신들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종 시절부터 국가의 중추를 담당해온 실력자들이었는데요. 특히 김종서는 북방개척을 이끈 무장 출신으로 조정에서의 위상이 남달랐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대호다후, 큰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을 정도였죠.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문제가 됩니다. 왕의 최측근 신하가 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강력한 존재라는 건 달리 말하면 왕 주변의 권력 구조가 어린 왕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울 만큼 복잡하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한편 단종의 일상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즉위 후 경복궁에서 생활했는데 왕으로서의 격식은 갖추었지만 그 안에서의 삶은 결코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인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다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문종마저 잃은 그에게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 소원왕후도 이미 타계했고 할아버지 세종도 없었죠. 궁 안에 남은 것은 제도와 의례, 그리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진
신하들 뿐이었습니다. 역사서에는 단종이 어릴 때부터 성품이 온화하고 총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총명함이 오히려 비극의 깊이를 더하는 면이 있죠.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을 막을 힘은 없었던 겁니다.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더 잔인한 처지일 수 있습니다. 즉위 첫 해, 단종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왕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겸연에 나가 신하들과 학문을 논하고 조회를 받고 국정을 살폈죠. 하지만 실질적인 국정의 주도권은 황보인, 김종서와 같은 대신들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어린 왕의 제가 자이커를 받는 형식은 갖추었지만 결정의 실체는 대신들이 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서 수양대군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을 단순히 권력의 눈먼 악인으로만 보는 건 사실 역사를 조금 납작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는 세종의 둘째 아들로 문종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학문과 무예 모두에 뛰어났고 세종도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하죠. 그는 스스로를 그저 야망 있는 왕자가 아니라 어린 왕으로 인해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게 찬탈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단순한 선악 구도가 아닌 입체적인 역사로 보려면 수양대군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내면의 논리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452년의 수양대군. 나이는 36. 한창 힘이 넘치고 자신의 민력에 대한 확신이 정점에 달했을 나이였죠.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대신들에게 포위된 12살짜리 조카가 앉아있는 왕좌가 있었습니다. 역사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의 조선 조정은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단종이 즉위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고 국가의 큰 틀은 예전이 돌아가고 있었죠. 세금이 거치고 변방의 군사 보고가 올라오고 경연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조정 안에서 가장 예민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수양대군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치밀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가 한 일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주변에는 한명회 간밍투아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사실상 계유정난의 설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명회는 당시 경덕궁직이라는 그다지 높지 않은 관직에 있었지만 두뇌가 비상하고 인맥이 넓었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수양대군의 그릇을 알아보고 그의 신복이 되었죠. 흥미로운 건 한명회의 뎁뎁입니다. 그는 음모와 책략에 능했지만 동시에 상황 판단이 냉철했습니다. 단순히 수양대군에 아첨한 게 아니라 이 시대의 권력이 어디로 흐를지를 계산한 뒤 배팅을 한 사람이었죠. 결과적으로 그 배팅은 적중했고 한명회는 이후 조선 최고의 실력자 중 한 명으로 올라섭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딸 둘을 왕비로 들여보내기까지 하죠. 역사 속에서 한명회라는 인물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가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시대를 잇는 탁월한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한명회 외에도 수양대군 주변에는 권람, 홍달손 등 능력 있는 인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거사를 모의했고 거사의 첫 번째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김종서를 제거하는 것. 김종서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판단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의 실권은 황보인과 김종서가 쥐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 중에서도 김종서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호다후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오랜 군사 경험과 강직한 성품으로 신하들 사이에서도 위망이 높았거든요. 수양대군 입장에서 보면 김종서가 살아있는 한 거사를 성공시키기 어렵고 설령 성공하더라도 이후 반발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은 직접 움직이기로 합니다. 1453년 10월 열흘 밤 수양대군은 측근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감중의 대군이 직접 대신의 집을 방문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수양대군은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라며 김종서를 직접 대면합니다. 그리고 미리 써온 서찰을 내밀었죠. 김종서가 그것을 읽으려는 순간 철퇴가 날아왔습니다. 이 장면은 역사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수양대군이 직접 또는 측근을 시켜 김종서를 그 자리에서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대호라 불리던 노장은 그렇게 자신의 집 마당에서 쓰러졌습니다. 그의 나이 60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살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김종서의 죽음은 곧 단종을 보호하던 마지막 방벽이 무너졌다는 신호였으니까요. 김종서를 제거한 수양대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곧장 궁으로 향합니다.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대목이 얼마나 대담한 행동인지 느껴집니다. 피가 묻은 손으로 한밤중에 어린 왕이 있는 궁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군사를 이끌고.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김종서가 영모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신이 이를 처단하고 전하를 보호하러 왔습니다. 영모를 토벌했다는 명분을 앞세운 거죠. 13살의 단종은 그 말의 진위를 가릴 여유도 힘도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이름으로 교서를 내립니다. 황보인을 비롯한 다른 대신들을 불러들이는 교서였습니다. 한밤중에 왕의 명이라는 말을 들은 대신들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궁으로 향했고, 그들이 궁문을 들어서는 순간 수양대군의 무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보인, 이양 등 주요 대신들이 그 자리에서 제거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의 권력 지형이 단 하룻밤 만에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이것이 계유정난, 괴유직난입니다. 1453년 계유년에 일어난 난을 평정했다는 뜻의 이름입니다. 물론 이름은 수양대군 측에서 붙인 것이니 관점에 따라 난을 평정한 것이 아니라 난을 일으킨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서 사건의 이름을 누가 짓느냐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거든요. 계유정난 이후에 조정 풍경은 어떠했을까요? 정난 공신이 책봉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을 도운 한명회, 관람, 홍달손을 비롯한 43명이 공신으로 이름을 올렸죠. 공신이 된다는 건 단순한 명예가 아닙니다. 토지와 노비가 주어지고 자손에게까지 혜택이 이어지는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날 밤 수양대군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바뀐 셈이죠. 반면 그 하룻밤에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의 가족은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재산은 몰수되고 가족들은 관비나 노비로 전락했으며 자녀들은 평생 출사를 금지당했죠. 같은 하룻밤이 누군가에게는 영광의 시작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일가의 몰락이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상벌의 구조는 중요한 효과를 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수양대군에게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굳이 적극적으로 반발하지 않아도 침묵 자체가 묵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관료사회는 빠르게 수양대군 중심으로 재편되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단종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정난 직후 단종은 수양대군을 영의정에 임명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공 안팎의 군사력은 수양대군이 장악했고 그를 지지해줄 대신들은 모두 사라졌으니까요. 단종의 나이 13살. 그는 이제 왕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사실상 모든 결정권은 숙부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조회에 앉아 신하들의 보고를 듣고 도장을 찍는 역할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진짜 왕의 권력인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흥미로운 것은 수양대군이 이 시점에서 즉각 왕위를 빼앗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실권을 준 채 약 2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명분을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번에 너무 노골적으로 움직이면 반발이 거세질 수 있었고 명나라의 승인도 필요했거든요.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으니까요. 한편 단종은 그 2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가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나날 속에서 소년왕은 조용히 자신의 운명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역사의 잔인함은 때로 칼이 아니라 기발임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1455년 윤유월 조선 경복궁. 이날 조정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역사는 선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의란 왕이 살아있는 채로 다음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글자 그대로만 보면 매우 점잖고 자발적인 행위처럼 들리죠. 하지만 1455년의 선의가 과연 그런 것이었는지 우리는 좀 더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단종의 나이는 15살이었습니다. 계유정난으로부터 2년이 흐른 뒤였죠. 그 2년 동안 조정은 완전히 수양대군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의정으로서 국정 전반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군사권도, 인사권도, 사실상의 결정권도 모두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단종은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것은 점점 더 형식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선의가 이루어지기 전 조정 안팎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수양대군의 측근들, 특히 한명회를 중심으로 한 그룹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택한 방법은 직접적인 강압보다 훨씬 정교했는데요. 바로 단종 스스로 선의를 청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요? 단종의 주변을 완벽하게 고립시킴으로써였습니다. 1455년에 접어들면서 단종 곁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측근 신하들마저 하나둘 밀려났습니다. 단종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사라져갔죠. 궁 안에는 수양대군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왕이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까지 모두 보고되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15살의 단종이 느꼈을 압박감을 상상해보면 참으로 숨막히는 일입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말 한마디, 표정 하나도 조심해야 하는 나날. 그것은 왕좌가 아니라 일종의 감옥에 가까웠을 겁니다. 1455년 윤유월 열하루. 드디어 그날이 옵니다. 단종은 선의 교서를 내립니다. 내가 어려서 왕위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숙부께 자리를 전하노라.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하들은 형식적으로 만류했고 수양대군은 형식적으로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수양대군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세조 시조입니다. 이 선의가 자발적이었는지 강압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역사학계에서 완전히 합의된 결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세조 측이 편찬을 주도했기 때문에 선의가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것이었다는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반면 후대에 편찬된 여러 야사와 기록들은 단종이 사실상 강요에 의해 자리를 내놓았다고 서술합니다.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울까요? 당시의 정황을 보면 자발적 선의였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군사력과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한 숙부, 믿을 수 있는 신하 하나 없는 고립 상태, 그 속에서 15살 소년이 내린 자발적 결정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형식은 자발이었지만 실질은 강압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일 겁니다. 세조가 즉위한 뒤 단종의 지위는 급격히 내려앉습니다. 왕위를 넘겨준 단종은 상왕, 션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왕이란 전직 왕을 예우하는 칭호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지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명예직에 불과했죠. 단종은 창덕궁 수강궁으로 거처를 옮겼고 세조는 경복궁에 머물렀습니다. 이 시기 단종의 일상은 어떠했을까요? 공식 기록에는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단편적인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그는 매우 조심스럽고 조용한 나날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하들과의 접촉도 제한되었고 대외적인 활동도 거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존재를 지우는 과정이 시작된 거죠. 세조 입장에서 단종은 이미 왕위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왕위의 정통성을 문제 삼으려는 사람들이 단종을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은 이미 조정안 곳곳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세조라는 인물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조, 즉 수양대군은 왕이 된 뒤 실제로 나라를 꽤 강력하게 다스렸습니다.
경국대전 편찬의 기틀을 닦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여러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군사력도 증강했죠. 순수하게 국정 운영 능력만 놓고 본다면 그는 분명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이 점이 역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만약 세조가 무능하고 포악한 왕이었다면 이야기가 훨씬 단순해지겠죠. 하지만 그는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았으면서도 동시에 나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왕이었습니다. 목적과 수단 중 어느 것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하는가? 이 오래된 질문을 세조는 정면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세조 본인은 이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말년에 피부병으로 심하게 고생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를 단종을 비롯해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저주라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당시 민심이 세조의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한편 단종의 곁에는 이 시기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부인 정순왕후 송씨입니다. 안종보다 한 살 많은 16살에 왕비가 된 그녀는 남편이 왕위를 빼앗긴 뒤에도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상왕의 부인이 된 그녀의 지위도 점점 낮아졌고 결국 단종이 유배를 떠나게 되면서 두 사람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정순왕후는 이후 82살까지 살았습니다. 완종과 헤어진 뒤 평생을 홀로 지내며 남편의 기일마다 동대문 박산에 올라 영월 쪽을 바라보며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가 올랐다는 그 산은 지금도 동망봉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에 남아 있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 이름 하나가 600년의 그리움을 품고 있는 셈이죠. 1455년의 선인은 한 소년에게서 왕관만 빼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미래를, 그의 관계를, 그의 가능성을 모두 앞당겨 빼앗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막 15살이 된 소년에게 더 가혹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단종을 향한 역사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456년의 조선 조정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표면적으로는 새 왕권이 안착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정 안 깊은 곳에서는 전혀 다른 흐름이 움직이고 있었죠. 세조의 즉위를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단종의 복위를 꿈꾸는 사람들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뭉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 바로 훗날 사육신스 류첸이라 불리게 되는 6명의 신하입니다. 성선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 6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이 이야기의 무게가 제대로 느껴집니다. 성선문과 박팽년은 집현전 학사 출신이었습니다. 집현전은 세종이 설치한 왕실 학문 연구기관으로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곳이었죠. 한글 창제에도 깊이 관여했던 이들은 학문적 성취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원칙에 대한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산문은 특히 세종의 청예를 받았고 문종과도 깊은 신뢰관계를 쌓았습니다. 문종이 임종 직전에 어린 단종을 부탁한 신하 중에 이들도 있었다고 전해지죠. 그러니 이들에게 세조의 즉위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충의 종기의 원칙이 짓밟히는 일이었고 죽은 선왕들과 맺은 약속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복위운동에 뛰어든 것은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그들이 평생 공부하고 쌓아온 가치관의 필연적인 귀결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사계획은 1456년 6월로 잡혔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환영하는 연회가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이 자리는 세조를 비롯한 핵심 권력층이 한자리에 모이는 드문 기회였습니다. 사육신을 포함한 복위 세력은 이 연회에서 세조와 그 측근들을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의 핵심은 운검, 운견, 즉 연회장에서 칼을 찰 수 있는 무관의 역할이었습니다. 당시 관례상 국왕이 참석하는 공식 연회에서 신하들은 무기를 지닐 수 없었지만 운검을 맡은 무관은 예외적으로 칼을 찰 수 있었거든요. 유응부가 바로 이 운검을 맡아
연회장 안에서 거사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만 놓고 보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여 인원도 조정 안팎으로 상당수였고 거사 당일의 동선도 치밀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실행되었다면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거사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회에 참석한 세조가 갑자기 운검 제도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날따라 운검 없이 연회를 진행하겠다고 한 거죠. 이것이 세조가 이미 낌새를 채고 선제적으로 막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는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흥부가 연회장 안으로 칼을 들고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거사는 실행 직전에 멈춰서게 됩니다. 이 순간 보기 세력 안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유흥부는 그래도 지금 해야 합니다. 왼손으로라도 해냅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성산문 등은 오늘은 안 됩니다. 다음을 기약합시다. 라며 만류했죠. 결국 거사는 그날 하루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거사를 하루 미룬 그날 밤 보기 세력 안에 있던 김질이라는 인물이 장인 정창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죠. 정창손은 이 사실을 곧바로 세조에게 고합니다. 밀고였습니다. 역사에서 밀고자는 언제나 씁쓸한 존재입니다. 김질이 왜 밀고를 했는지,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양다리를 걸친 것이었는지 정확한 내면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이 6명의 운명을 그리고 어린 단종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아 놓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세조의 반응은 신속하고 가혹했습니다. 성산문을 시작으로 관련자들이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당시 기록에도 차마 상세히 쓰기 어려울 만큼 혹독한 고문이었습니다. 세조는 직접 신문 자리에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을 배신한 신하들의 얼굴을 직접 보겠다는 뜻이었겠죠. 성산문과 세조의 신문 장면은 여러 기록에 남아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세조가 네가 나를 왕으로 섬기면서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자 성산문은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상황단종의 신하입니다. 당신을 참빈 적이 없습니다. 이 짧은 대답 안에 성산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세조의 즉위 이후에도 조정에 남아 관직을 유지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세조의 신하였죠.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단 한 번도 세조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 일관성이 처절하지만 한편으로는 숙연하게 느껴집니다. 압행년도 고문 속에서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유성원은 체포 소식을 듣자마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계와 하위지도 자신들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이응부는 고문 중에 진작 그날 해치웠어야 했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후회가 있다면 거사를 실행하지 못한 것뿐이었다는 뜻이겠죠. 1456년 6월 사육신은 처형되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은지처참링 쥐주잔, 즉 신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시신은 저잣거리에 내걸렸고 가족들은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성산문의 아버지와 형제들도 죽음을 면치 못했고 어린 자녀들은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세조가 이토록 가혹한 처벌을 내린 것은 그만큼 복위운동이 주는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안종이 살아있는 한 이런 시도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단종의 운명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단종의 처지는 더욱 극적으로 나빠집니다. 상왕의 지위마저 박탈되고 노산군, 루산준으로 강등됩니다. 왕에서 상왕으로, 상왕에서 군군으로. 숫자로는 2단계지만 그 의미는 천길 낭떠러지 같은 추락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사육신은 실패했습니다. 거사는 무산되었고 그들은 목숨을 잃었으며 단종의 처지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역사는 이 질문에 흥미로운 방식으로 답합니다. 사육신은 실패한 혁명가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충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교과서에 실렸고 그들이 처형된 서울 노량진에는 지금도 사육신 묘가 있습니다. 반면 그들을 밀고 한 김질의 이름은 역사에서 배신의 대명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로 사람을 기억하는 것과 그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로 기억하는 것. 역사는 때로 후자를 더 오래, 더 선명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1456년 가을. 사육신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정은 다음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단종, 아니 이제는 노산군이라 불리게 된 16살 소년의 처리 문제였습니다. 세조와 그 측근들에게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육신의 복위운동이 보여주었듯 단종이 한양에 살아있는 한 그는 반세조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사망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했죠. 그 조치가 바로 유배였습니다. 유배지로 결정된 곳은 강원도 영월, 니뉴에이였습니다. 영월이라는 지명을 오늘날 지도에서 찾아보면 왜 이곳이 선택되었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태백산맥 깊은 곳에 자리한 이 고을은 한양에서 거리도 멀고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사방이 산이고 간이어서 외부와의 연락이 쉽지 않았죠. 반세조 세력이 단종에게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단종이 처음 머문 곳은 영월 청명포 청류푸였습니다. 청명포는 지금도 영월의 대표적인 명소인데요. 실제로 가보면 그 지형이 얼마나 독특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서강시겐이 삼면을 둘러싸고 나머지 한 면은 깎아지른 절벽으로 막혀있는 곳이죠. 강을 건너지 않고는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는 천연의 감옥과도 같은 지형입니다. 섬도 아니고 육지도 아닌 그 묘한 공간에 어린 왕의 유배지가 마련된 겁니다. 단종이 청령포에 도착한 것은 1457년 초의 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의 여정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이야 차로 두어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조선시대에는 험준한 산길을 며칠씩 걸어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더구나 한겨울이었죠.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죄인에 가까운 처지로 그 추운 산길을 걸어 유배지로 향하는 장면은 어떤 수식어도 없이 그 자체로 충분히 무겁습니다. 청령포에서의 생활은 매우 궁핍했습니다. 유배지에 마련된 처소는 작고 소박했고 시중을 드는 사람도 극히 제한되었습니다. 조정에서 내려보내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외부와의 소통이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부인 정순 왕후와는 이미 생이별을 한 상태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곤 극소수의 시종뿐이었죠. 단종이 청령포에서 보낸 시간 동안 지었다고 전해지는 시조 한 편이 있습니다. 자규사 비퀴시라고도 불리는 이 작품에는 밤마다 울어대는 두견새 소리를 들으며 홀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소년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두견새는 예로부터 한흔의 새로 여겨졌는데요. 울음소리가 마치 피를 토하는 것 같다 하여 귀촉도 괴이숙도라고도 불렸습니다. 그 새소리를 들으며 단종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청년포에서의 생활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단종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1457년 여름, 큰 홍수가 났습니다. 삼면을 강이 둘러싼 청룡포는 홍수에 취약한 지형이었고 실제로 강물이 불어나 처소 근처까지 물이 차오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단종은 청령포를 떠나 영월 읍내에 있는 관풍헌, 관퉁첸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관풍헌은 영월 고을의 객사 건물이었습니다. 청령포보다는 사람들과 가까운 곳이었지만 여전히 유배인 신분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무렵부터 단종을 둘러싼 상황은 더욱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에서 그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1457년 그 움직임 중 하나가 터집니다. 단종의 숙부이자 세조의 동생인 금성대군, 닝청다군이 경상도 순흥에서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발각된 것입니다. 금성대군은 이미 이전부터 세조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는데요. 순흥 유배지에서 당시 순흥 부사였던 이보흠과 손을 잡고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밀고자가 나타났고 계획은 실행되기 전에 무너졌습니다. 금성대군은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세조에게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이런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왕권의 근본을 흔드는 위협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었으니까요. 조정 안에서 단종의 처리를 요구하는 상소가 잇따랐습니다. 신하들은 노상군을 서인쇼년으로 더 강등시켜야 한다고, 더 나아가 사사, 파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조는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기록에는 세조가 차마 그럴 수 없다고 했다는 내용이 남아있죠. 그런데 이 차마 그럴 수 없다는 말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진심으로 조카를 해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명분을 쌓기 위한 형식적인 거부였는지, 그것은 우리가 세조의 내면을 완전히 들여다볼 수 없는 이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세조는 결국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영월에서의 단종. 우리는 그의 일상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관풍원에 머물던 시기의 단종에 대한 기록은 단편적이지만 몇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중 하나가 영월 고을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단종이 관풍원에 머무는 동안 영월의 백성들은 그를 가엾게 여겼다고 합니다.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왕이었던 사람, 아직 16살밖에 안 된 어린 사람이 홀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으니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었겠죠. 당시 영월 호장호장, 즉 고을의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 중에 엄흥도 옌싱다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종의 처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관풍원 근처를 지나며 유배인으로 살아가는 어린 전 임금의 모습을 지켜보았겠죠. 엄흥도의 이야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순간은 단종의 가장 마지막 날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아직 그저 영월의 한 관리로서 시대의 비극을 조용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1457년의 가을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월의 산들은 단풍으로 물들었을 테고 서강의 물소리는 여전히 청명포를 감돌았을 겁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겠지만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소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한양에서는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영월에서는 그 논의의 결과를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 곁에서 평생 기억될 선택을 준비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역사의 가장 어두운 장이 이제 막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영월의 하늘은 높고 맑았을 겁니다. 강원도의 가을은 다른 어느 곳보다 선명합니다. 태백산맥의 능선들이 붉고 노랗게 타오르고 서강의 물빛은 차갑고 투명해지는 계절이죠. 하지만 관풍헌에 머물고 있던 단종에게 그 아름다운 풍경이 어떻게 보였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아름다울수록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양에서 영월까지는 소식이 닿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단종은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았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배 생활이 길어질수록 주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총명한 소년이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으니까요. 단종에게 내려진 최종 결정을 이해하려면 그 직전에 조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금성대군의 복위 시도가 발각된 이후 조정의 분위기는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신하들의 상소가 빗발쳤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로 수렴되었습니다. 노상군이 살아있는 한 이런 일은 반드시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세조는 이 상소들에 대해 처음에는 거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마 그럴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그런데 역사 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세조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졌죠. 그리고 결국 세조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신하들이 왕의 의지에 반해 왕을 압박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세조가 신하들의 상소를 명분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단종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1457년 음력 10월 21일 금부도사 김푸두시 왕방현이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금부도사란 의금부에서 파견된 관리로 왕명을 집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영월까지 직접 내려왔다는 것은 한양에서 특별한 명이 내려왔다는 뜻이었죠. 왕방현이 가져온 것은 사약이었습니다. 사약 티서. 글자 그대로 내려준 죽음입니다. 왕이 사약을 내린다는 것은 극형 중에서도 특별한 형태였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어느 정도의 예우를 갖춘 처형 방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저작거리에서 군중 앞에 처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마시고 처소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종이 사약을 받는 장면에 대한 기록은 여러 가지가 전해지는데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부 기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약이 전달되기 전에 혹은 전달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거죠. 또 다른 기록에는 사약을 받아 마셨다고 나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지금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기록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종은 그날 관품 안에서 1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17살. 이 숫자를 한 번만 더 되새겨 보겠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인생이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나이,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나이. 그 나이에 단종은 혼자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 고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왕방현이라는 인물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약을 전달한 금부도사 왕방현은 역사에서 그리 조명받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흔적이 하나 있습니다. 영월에서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었다고 전해지는 시조 한 편이죠.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결 놓다. 이 시조가 정말 왕방현의 작품인지 그리고 이 상황을 두고 지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실제로 그가 지은 것이라면 사약을 전달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가 얼마나 무거운 마음이었는지가 느껴집니다. 왕명을 거역할 수 없어 집행은 했지만 그 죄책감을 끝내 떨칠 수 없었던 한 인간의 모습이죠. 명령을 내린 사람과 그 명령을 집행한 사람과 그 명령을 받은 사람. 이 세 사람의 처지가 각각 얼마나 달랐을지를 생각하면 역사의 비극이 얼마나 많은 층위를 가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단종이 숨을 거둔 그날 밤 관풍헌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 앞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신이 생겼습니다. 17살 소년의 시신이.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두려 해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역적으로 처리된 사람의 시신을 거두는 것은 그 자체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단종의 시신에 손을 댄다는 것은 세조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삼족이 멸할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시신 곁에 머무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의 주검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채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몽도가 움직였습니다. 영월의 호장, 고을의 행정을 담당하는 말단 관리. 그는 거창한 직책도 대단한 명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몽도가 어떤 생각으로 그 결심을 했는지 우리는 그의 내면을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어찌 두려운 줄을 모르겠는가. 하지만 사람의 도리를 저버릴 수는 없다. 두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문장 안에
어몽도라는 사람의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영월 동을지산 기슭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훗날 이곳이 장릉 쫙린이 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이 조용한 매장이 훗날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를. 17살의 단종은 그렇게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조와 그 측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으로 위협이 제거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노상군은 죽었고 복위운동의 구심점은 사라졌으며 이제 세조의 왕권을 흔들 존재는 없었습니다. 역사는 강자의 것이 되었다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하지만 역사는 때로 우리의 예상을 비틀어 놓습니다. 시신을 거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을 알면서도 사람의 도리를 택한 그 선택이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살아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종의 이름도 지워지는 대신 오히려 더 깊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은 기억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은 생각보다 훨씬 질깁니다. 역사는 대부분 강한 자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왕의 결정, 장군의 전략, 재상의 계책. 우리가 역사책에서 만나는 인물들은 대체로 권력의 중심에 있거나 그 중심을 뒤흔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역사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을 기억합니다. 권력도 없고 명망도 없고 거창한 대일명군을 내세우지도 않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사람의 도리를 택한 사람들입니다. 어몽도 옌징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몽도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어떤 집안 출신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영월의 후장이었다는 것, 그리고 1457년 그 가을밤에 아무도 하지 않으려 했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호장이 어떤 직책이었는지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지방행정에는 향리라는 계층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고을의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호장은 그 향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군청의 실무 책임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을 안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지만 중앙조정의 관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단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몽도는 결코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결정 하나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죠. 그저 영월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행정 실무를 보는 이름 없는 관리였습니다. 단종이 숨을 거둔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관풍원의 죽음이 찾아왔고 시신이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그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사람들의 무정함 때문이었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두려움이 얼마나 실질적인 것이었는지가 보이거든요. 세조 정권의 서슬은 펄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반대 세력을 처리하는 방식, 사육신을 다루는 방식, 금성대군을 처리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조에게 반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이었죠. 연좌제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단종의 시신을 거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사람의 도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족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선택을 쉽게 내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것이 인지상전이죠. 외면한 사람들을 단순히 비겁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 두려움을 어몽도라고 올랐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몽도는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단종이 죽었다는 소식이 고을에 퍼지면서 어몽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신을 거두어야겠다고. 아내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부 이야기에서는 아내가 함께하겠다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말렸다고도 하죠.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몽도가 이 결정을 홀로 내렸다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움직였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관풍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영월 동물지산 기슬, 지금의 장릉 자리에 단종을 묻었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도 화려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예리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그 순간으로서는 최대한의 예우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몽도가 시신을 거둔 것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태조를 타도하겠다는 결의도, 단종을 복위시키겠다는 원대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사육신처럼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건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사육신의 충절이 웅장한 교양곡 같은 것이라면 어몽도의 선택은 조용한 독주, 독서에 가깝습니다. 그는 그저 저 시신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이었건 죄인이었건 눈앞에 사람의 주검이 있는데 아무도 거두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 감각, 그 인간적인 감각이 그를 움직인 것이죠. 여기에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종종 거대한 명분을 내세운 사람들을 영웅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어몽도는 명분보다 먼저 감각이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는 감각. 그 단순하고 근본적인 감각이 두려움보다 한 발 앞서 그의 몸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각이야말로 어쩌면 모든 윤리와 도덕의 가장 깊은 뿌리일지도 모릅니다. 어몽도가 시신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곧 알려졌을 겁니다. 작은 고을에서 그런 일이 비밀로 유지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겠죠. 조정의 보고가 올라갔을 수도 있고 누군가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어몽도는 즉각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태조가 이미 단종 문제를 마무리 지은 상황에서 시신을 거둔 말단 관리 하나를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주목을 끌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보고 자체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을 수도 있죠. 아니면 세조 본임의 매면 어딘가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고 그것이 처벌을 주저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어몽도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후 영월을 떠나 숨어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나머지 생을 보냈겠죠. 그것은 나름의 대가였습니다. 어몽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우리는 흔히 윤리적 선택을 이야기할 때 영웅적인 맥락을 떠올립니다. 대의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결연한 모습. 하지만 어몽도의 선택은 그런 극적인 맥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려 한 것이 아니었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양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이 한 사람의 진짜 뎁뎁을 보여주는 시험이라고들 합니다. 어몽도가 시신을 거둔 그 한밤중 그를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록해줄 사관도, 칭찬해줄 상관도, 함께 결의를 나눌 동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자신과 차가운 가을밤과 한 구의 시신만이 있었을 뿐이죠. 그 고독한 순간에 그가 한 선택이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몽도 이후 단종의 무덤은 한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습니다. 영월 동을지산 기슭에 조용히 묻힌 그 무덤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왕의 무덤이 아니라 죄인의 묘로 취급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월의 백성들은 기억했습니다. 이곳에 왕이 묻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은 공식 기록이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몽도가 마련해준 그 자리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종이라는 사람이 실제했다는 증거였고 그의 존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표시였습니다. 권력이 지우려 한 것을 한 평범한 사람의 행동이 지키고 있었던 셈이죠. 우리는 종종 역사를 바꾸는 것은 권력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결정, 장군의 승리, 혁명가의 열정. 하지만 어몽도의 이야기는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아주 평범한 사람의 아주 조용한 선택이 역사의 결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그가 그날 밤 시신을 거두지 않았다면 단종의 무덤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덤이 없다면 200년 후의 복권도 없었을 겁니다. 역사의 긴 사슬 속에서 어문도는 아주 작은 고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고리가 없었다면 사슬 전체가 끊겼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의 방향을 조용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역사에는 때때로 아주 긴 호흡의 정의가 찾아옵니다. 당대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지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귀환하는 일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지워진 이름이 복원되고 죄인으로 처리된 사람이 충신으로 재평가되며 존재 자체가 부정되었던 삶이 마침내 역사 속의 제자리를 찾는 일들이죠. 단종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1457년 가을, 영월에서 17살로 생을 마감한 소녀는 그로부터 약 240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왕으로 복권됩니다. 240년.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역사가 마침내 이 소년을 기억하기로 했는지 오늘 마지막 챕터에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종이 죽은 뒤 그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지워졌습니다. 세조 정권에서 그는 노산군이었고 그것도 모자라 서인으로 강등된 죄인이었습니다. 왕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공식 기록에서 희미해졌죠. 세조 이후의 왕들,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으로 이어지는 시대에도 단종 문제는 건드리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세조의 찬탈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세조에서 이어지는 왕통 자체의 정당성을 흔드는 일이었으니까요. 왕들 입장에서는 선뜻 손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단종에 대한 이야기는 공식 역사서가 아니라 민간에서 야사예시의 형태로 살아남았습니다. 영월 백성들 사이에서, 사육신의 후손들 사이에서, 그리고 뜻있는 선비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권력이 지우려 한 기억을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세조 본인은 이 문제를 평생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위 기간 내내 세조는 불교에 깊이 귀의했는데요.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 신심만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심리적 무게와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는 각지에 사찰에 공을 들이고 불경을 편찬하고 대규모 불사를 일으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말년의 피부병도 단종과 사육신의 원혼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민간에 퍼졌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조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권력은 역사책의 문장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판단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세조는 146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종을 영월로 보낸 지 11년 만이었습니다. 세조 이후의 시대를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성종시대에 들어 사림 세력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훈구파와는 달리 도덕과 명분을 중시하는 유학자들이었는데요. 자연스럽게 단종 문제와 사육신에 대한 재평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식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 후로도 시간은 흘렀습니다. 연산군의 폭정, 중종반정, 사화식호의 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충격이 연이어 조선을 흔들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단종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충절과 의리의 상징을 더 갈망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륙신의 이야기가, 단종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회자된 데는 그런 시대적 맥락도 있었겠죠. 그리고 마침내 숙종의 시대가 왔습니다. 숙종은 조선의 제19대 왕으로 1674년부터 1720년까지 재위했습니다. 그는 재위 기간 내내 왕권 강화에 힘썼는데요. 그 과정에서 역사 속의 여러 억울한 사례들을 재평가하는 작업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1698년, 숙종은 마침내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노산군을 단종단정으로 복위시키고 그 묘를 왕릉으로 격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종의 부인이었던 정순왕후도 왕비로 복위시켰죠.
죽은 지 241년 만에 17살 소년이 마침내 왕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이 복위 결정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숙종시대에 이르면 세조 정권과의 시간적 거리가 충분히 멀어져서 복위가 현재 왕통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림 세력이 완전히 정착하면서 충절과 명분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조선 사회의 주류가 되어 있었죠. 더불어 숙종 자신이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면서 굳이 세조의 행위를 두둔할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241년 동안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식 기록에서 지워진 이름이 민간의 기억 속에서 살아남아 있었고 그 기억이 결국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복위와 함께 영월의 무덤도 공식적인 왕릉이 되었습니다. 장릉, 이것이 단종의 능호입니다. 단아하고 소박한 이름이죠. 장릉은 다른 조선 왕릉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여러 왕릉들이 웅장한 산세 속에 자리한 것과 달리 장릉은 강원도 영월의 아담한 산자락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소박함이 오히려 단종의 삶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찾아간 사람들이 다른 왕릉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장릉이 조성되면서 어몽도가 단종을 묻은 그 자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의 행위가 단순히 미담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확인되고 기록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몽도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숙종은 단종 복위와 함께 어몽도에 대한 포상도 매렸습니다. 그에게 공조 참판이라는 벼슬을 추증했는데요. 추증이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사후에 벼슬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공조 참판은 오늘날로 치면 차관급에 해당하는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말단 호장이었던 사람에게 죽은 뒤 240여 년이 지나서야 매려진 관직이었죠. 더불어 어몽도의 후손들에 대한 예우도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영월 지역에서 그의 충절을 기리는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이 뒤늦은 포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240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인정이니 당사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이것은 역사가 보내는 가장 진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의 한 선택이 240년이 지나도 기억되고 인정된다는 것. 선한 행동은 설령 당대에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사육신에 대한 재평가도 이 시기에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숙종 이전부터 사육신을 기리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단종 복위를 계기로 공식적인 예우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들이 처형된 서울 노량진에 묘소가 조성되었고 사육신을 기리는 사당 민절서원도 세워졌습니다. 만역자로 처형된 이들이 충신으로 복권되는데도 24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면 이들을 밀고 한 김제, 세조의 즉위에 적극 협력한 신숙주 등은 다른 방식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신숙주의 이름은 오늘날 숙주나물과 연결되어 쉽게 상하는 나물에 빗댄 배신자의 상징이 되었죠. 물론 이것이 역사적 평가로서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신숙주는 탁월한 외교관이자 학자였고 세조 정권에 협력한 것이 과연 배신인지 현실적 선택인지는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민간이 그를 어떻게 기억했는지는 당시 사람들의 도덕적 감각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종 복위 이후 영월이라는 고을의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왕릉이 있는 고을이 된 영월은 이전과는 다른 예우를 받았습니다. 영월 부사의 격이 높아졌고 장릉을 관리하는 여러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매년 단종의 기일에는 제사를 올리는 의식이 거행되었죠. 오늘날 영월은 단종과 떼어낼 수 없는 고을이 되었습니다.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이고 매년 단종문화제가 열립니다. 청영포는 관광지가 되었고 관풍원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몽도를 기리는 사당, 엄씨 각연시각도 영월에 남아 있습니다. 600년 전 한 소년이 유배왔던 산골 고을이 지금은 그 소년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곳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8개의 챕터를 걸어온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종과 어몽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권력의 속성에 대한 것입니다. 세조는 분명 강력했습니다. 군사력도, 정치력도, 행정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강력했어도 사람들의 기억까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권력은 현재를 지배하지만 기억은 권력보다 더 오래 삽니다. 두 번째는 충절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것입니다. 사육신은 웅장한 방식으로 신념을 지켰습니다. 반면 어몽도는 조용하고 작은 방식으로 사람의 도리를 지켰습니다. 역사는 두 가지를 모두 기억합니다. 충절이란 반드시 거창한 희생의 모습일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혼자 옳은 일을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역사의 호흡에 대한 것입니다. 240년은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억울함이 풀리기까지, 이름이 복원되기까지 240년을 기다려야 했다면 그것은 과연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쉽게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잊었어도 결국 기억되었다는 것. 지워지려 해도 결국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어몽도처럼 자기 자리에서 작은 도리를 지킨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457년 가을밤, 영월의 한 호장이 시신을 안아들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보지 않았으며 아무런 보상도 없었습니다. 두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움직였습니다.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조용한 선택이 240년을 건너 왕릉이 되었고 600년을 건너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역사는 강한 자의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어낸 자의 것입니다. 어몽도는 그것을 알고 행동한 것이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600년을 살아남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어 읽은 것도 그 긴 기억의 사슬에 조용히 연결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